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4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본방사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챙겨보고 있는데요. 주변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범죄 심리학자로서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해보려고 해요. 아마 4회부터 연쇄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서 4회부터 리뷰를 해볼 건데요. 4회에서는 한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토막살인을 해서 서로 다른 장소에 사체를 유기했던 범인이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스쳐가죠. 국영수가 술에 취해서 육교를 지나가던 중에 경찰 신분증을 화가 나가지고 팍 하고 내팽개치는 장면, 그리고 뒤에서 칼을 잠깐 꺼냈다가 넣고 신분증을 주워갔던 인물, 바로 유영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영철을 연쇄살인자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유영철은 살인 전에 자범이었어요. 1988년에 절도로 소년원에 들어가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후에도 수차례 절도를 저지르고요. 1998년부터 경찰 수첩으로 경찰을 사칭해서 직업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혹은 범죄를 당하더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취약한 사람들 있죠. 출장 마사지사라든지 보도방 관련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금전을 갈취하거나 절도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속이 됐는데 사실 유영철은 이때 좀 사람이 변했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유영철이 한 얘기니까 아주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철이 목사랑 인연을 맺고 십자가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좀 신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종교에 귀의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좀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힘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신도 있는 놈 편에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종교적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층이나 아니면 교회 인근에 사는 사람을 피해자로 타겟팅을 했어요. 아마 이것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영철은 2004년부터 총 16건의 살인, 20명을 살해했습니다. 5회 예고편에 보면 빨간 망치로 부부를 살해했다라는 단서가 나오죠. 이거는 2003년에 있던 부부 살해 사건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유영철은 지문이나 발자국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치밀하게 닦은 다음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한 뒤에 대문을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잭나이프를 두고 왔다는 것을 다시 알게 돼요. 아무래도 첫 살인이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영철의 성격이 약간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다시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잠긴 현관문을 발로 차서 문고리를 부수고 잭나이프를 찾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첫 살인인데도 아주 차분하고 치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범행이 일어납니다. 약 15일 후 주차관리원의 집에 침입해서 그의 아내, 어머니, 아들을 둔기로 34회 강타해서 살해했습니다. 이게 불필요할 정도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었는데 아들의 경우에는 두개골이 부서져서 이제 뇌가 빠져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때까지 경찰은 이것이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저걸 왜 몰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연쇄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관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수사를 자기 관할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살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단서나 혹은 이 인물이 같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경찰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냥 처음 일어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한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이라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사가 진전이 안 됐죠. 세 번째 살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서 69세 여성을 살해합니다. 여기서는 유영철의 족적이 나와요. 두 번째 살해 현장에서 나온 족적과 일치를 했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족적을 비교하는 단서가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 이때부터 여론은 이것이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경찰에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살인 도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부정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왜 부정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루틴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자기가 익숙한 살해 도구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 측에서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보게 된 거죠.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막 바뀌니까요. 네 번째 살인은 한 달이 조금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약간 수사가 진척된다는 느낌이 있고 여론이 이제 막 바글바글 하기 시작하니까 약간 주춤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신중하지 않으면 내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텀이 조금 더 길어진 거 보니까요.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서 집주인과 파출부를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불을 질러요. 여기서부터 약간 다른 점입니다. 불을 지른다는 건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장치를 사용한 거거든요. 자기 족적도 나오고 이 해머에 대한 증거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약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한 명 있었어요. 증손자. 이 증손자는 이불에 둘둘 둘러싸여가지고 질식을 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다행히 생존했습니다. 그때 인근 CCTV에 유영철이 잡혀요. 이때가 외관이 처음으로 잡힌 사건이었는데 옷에 피가 많이 튀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일 거니까 이거를 장롱에 있던 점퍼로 이제 가립니다. 그래서 그 장롱에 있는 점퍼를 입고 지나가는 남성의 사진이 CCTV에 남게 돼요. 이 CCTV로 드디어 범인의 인상착의를 조금이나마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키는 168cm, 20대에서 30대 후반 남자. 이때부터 수색 전단을 배포하기 시작하죠. 여섯 번째 살인부터 16번째 살인은요, 4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수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신의 오피스텔에 전화방 도우미나 마사지 도우미 등을 불러서 살해한 후에 토막을 내고 유기를 한 방식이었는데요. 이 사체를 10개의 검정 비닐에 싸고 그리고 그걸 또 4개의 큰 비닐봉투에 담아서 택시를 타고 가서 산의 등산로나 공사장에 안매장을 하는 방식으로 사체를 유기했어요. 여기에서도 치밀함이 보이는데요. 안매장할 장소에 가서 시체는 안매장을 하고 시체를 쌌던 비닐봉투는 다시 수거해서 옵니다. 혹시 모를 지문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거를 다시 수거해 왔다고 해요. 정말 치밀하죠. 그런데 이 6번째 살인에서 16번째 살인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좀 다른 방식의 범행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유영철은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남성 피해자를 승합차로 유인을 해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은비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승합차 조수석에 태웠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평소에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경찰 신분증을 되게 자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요. 피해자가 의심을 하니까 유영철이 순간 내가 제시한 신분증이 가짜라는 걸 탄로 나면 얘가 날 신고해서 이전에 했던 모든 살인 행위까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손에 코팅 장갑을 끼고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을 마구 찌릅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가지로 이제 덮어놨어요. 유영철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다시 깨어나서 발길질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나이프로 찌르고 해머를 꺼내서 머리를 수에 내리칩니다. 결국에 피해자는 두부 손상으로 사망을 해요. 이렇게 격렬한 저항과 살인 끝에 자신의 손에도 자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가, 혈흔이 그 사고 현장에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내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을 지르기로 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불을 지르면 그래도 남을 수 있으니까 두 유조차 사이에 차를 주차한 후에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서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의 사체를 제대로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참 치밀한 게, 피해자의 신원조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손목을 잘라서 가지고 나와요. 지문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없게끔. 그래서 월미도 방파제에 버립니다. 유영철의 검거는 넷플릭스 시리즈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을 추격하다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경찰의 무능이 좀 드러난 검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출장 마사지를 보냈던 업주로 인해서 유영철의 실마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업주가 특정 번호로 불러낸 출장 마사지사가 자꾸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두고 보다가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로스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영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납치해서 지방에 팔아넘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영철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취조를 하면서 왜 그 사람을 데려갔어? 뭐 어디로 넘겼어?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근데 유영철이요. 스스로 내가 손안부 연쇄살인범이야 라고 자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영철이 경찰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범행을 잘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계속 혼란해주고 자백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새끼한테 우리가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선안부 연쇄살인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범행 수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사체 유기한 장소를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알려주겠다.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나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체 유기 장소로 나오려고 하는 찰나 경찰서에서 도주를 합니다. 뭐 다행히 한 11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등포역에서 붙잡혀요. 그 후에 자신의 4건의 살인을 자백했다가 현장 검증을 할 때는 자기가 26명을 죽였다고 하다가 막 자백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수사에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살인 건수가 20건에 정리가 됩니다. 유영철의 살인을 입증하는데 혼선이 있었던 이유는 유영철의 이런 야근 대처, 그리고 그것에 이제 혼란을 느꼈던 경찰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동시간대에 있었던 정남규 때문도 있습니다. 유영철과 정남규가 한 3개월 정도 살해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분명 이 겹치는 대목에서의 경찰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도 아직 안 읽었으니까요. 수사에 혼선이 생기고 서로 주장이 다르고 아마 그 과정에서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은 현재도 살아있어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교도소에서도 수감자랑 교도관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고 아주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후회나 속죄의 모습은 1도 없죠. 그리고 또 제가 기대하면서 예상하는 장면은 송하영이라는 인물은 공감 능력이 과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한 번쯤은 비춰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나고 나서 피해자 유가족을 향한 사회적 냉대와 고립이 되게 심각했어요. 검거 후에는 경찰서 앞에서 유영철을 향해서 유가족이 달려들자 경찰이 유가족을 발로 차서 넘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청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했고 해당 경찰관은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이 징계를 받았던 팀과 경찰관이 이 레인코트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와서 자기가 징계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으로써 공분을 샀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이 나면 너무 가해자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결국에 피해자는 살아있잖아요. 혹은 피해자 유가족은 계속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그들의 삶에 대한 조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송하영과 국가수가 모든 형사들에게 외면받고 창고 같은 데에 이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배척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사실 범죄 심리학자로서 현직에 계신 분을 만나거나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완전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사무에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써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절실하게 느꼈는데 너무 추상적이야. 이걸 어떻게 믿냐. 처음부터 믿어보려는 자세가 1도 없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야, 이 드라마는 고증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범죄 분석을 하기 전에 빨간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고 나서 송하영이 범인의 마음을 궁금해하니까 계장이 그딴 새끼 마음이 뭐가 궁금해. 잡았으면 됐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도 범죄 분석관의 시각과 형사의 시각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범죄 분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 인간의 마음, 특히 범인의 마음이 궁금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의 여러 포인트에서 격공하면서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리뷰를 보시고 앞으로 벌어질 내용을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OX 퀴즈 형식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에 관심이 있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함께 추리해보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까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그리고 다음 리뷰도 보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